어르신 3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시어머니의 빨래를 깜빡했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얼굴이 멍들 정도로 맞았다. 그런데 오빠에게 전화 한 통을 하자 시댁 식구들 전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내에도 dim계점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는 순간 한 사람의 운명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죠. 오늘의 이야기는 누에디라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결혼 생활 1년. 그녀에게 시집살이란 인내와 굴욕으로 점철된 긴 터널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그림자처럼 지냈고 시어머니의 멸시와 남편 하이의 가부장적인 폭력 속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가난한 시골 출신 배경을 비웃으며 가사 도우미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누에는 믿었습니다. 자신이 희생하고 노력하면 언젠가 그들도 인정해 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하이와 그의 어머니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그녀를 잔인하게 대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묵묵한 순종 뒤에 가려진 그녀의 진짜 정체를. 그녀가 이 도시, 아니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거물급 인사의 친동생, 진짜 공주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벼락 같은 따귀 한 대가 모든 환상을 깨부수었습니다. 잠들었던 자존심이 깨어났고 자비 없는 복수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뀔 차례입니다. 짝!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파열음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왼쪽 뺨이 순식간에 마비되더니 곧이어 불에 댄 듯한 화끈거림이 밀려왔다. 귀에서는 수백 마리의 벌떼가 윙윙거리는 듯한 이명이 들렸다. 충격에 비틀거리던 나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볼품없이 나뒹굴었다. 팔꿈치가 바닥에 부딪히며 옥신거리는 고통이 전해졌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남편 하이의 얼굴이 보였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의 얼굴은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야, 누에. 너 귀 먹었냐? 내가 어머니 실크 셔츠 손빨래하라고 했어. 안 했어? 내 말이 귓등으로도 안 들려? 그는 씩씩거리며 내 코앞까지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거 한 벌에 별표 60만 원 별표 이 넘는 거야? 내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감당이나 돼? 망가지면 내가 물어낼 수나 있냐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 린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입가에는 비릿한 조소가,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어유, 하이야, 너무 화내지 마라. 너만 몸 상한다. 그녀가 느릿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원래 천하게 태어난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잖니? 내가 처음부터 결혼 반대했었지? 배운 것도 없고 손도 야무지지 못한 시골 출신을 어디다 쓰겠어. 저것 봐라. 셔츠 하나 제대로 못 바는데 밥만 축내고 있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화끈거리는 뺨을 느꼈다. 어제 회사에서 긴급 야근이 잡혀 자정이 넘어서야 퇴근했고 너무 지친 나머지 침대에 쓰러져 잠드느라 빨래를 깜빡한 것이었다.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목구멍에서 나온 건 쉰 듯한 신음뿐이었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마음이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기 때문이다. 결혼 1년 차,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무료 가정부였다. 밥 짓기, 빨래, 청소, 집안의 모든 잡일은 내 몫이었다. 나의 인내와 성실함이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결혼 전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겠다던 하이의 약속을 믿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나 혼자만의 짝사랑이자 착각이었다. 그들에게 나는 식모보다 못한 존재였다.
식모는 일 못하면 해고당하지만 나는 일을 못하면 매를 맞았다. 내가 아무 말도 없자 하이는 내가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더 기세등등해졌다. 그가 한 발짝 다가와 나를 내려다보았다. 벙어리라도 됐어? 묻잖아. 당장 일어나서 그 셔츠 손빨래 해놔. 제일 비싼 세제 써서. 알았어. 그가 튀기는 침이 내 얼굴에 닿을 듯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를 응시했다. 3년을 사랑했고 내 평생을 맡기려 했던 남자. 하지만 지금 그의 얼굴엔 일말의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짜증과 혐오뿐. 그 순간 내 심장은 남극의 빙하 속에 던져진 듯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이내 산산조각이 나 가루가 되어버렸다. 나는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다. 울지도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심지어 입가에는 미소까지 띄었다. 비록 우는 것보다 더 기괴한 미소였겠지만 내 미소를 본 시어머니가 눈을 흘겼다. 저것 봐, 웃음이 나오니? 아주 낯짝이 두껍구나. 하이도 인상을 찌푸리며 역겨워했다. 뭘 쪼개? 미쳤냐? 가서 빨래나 하라고.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침실로 향했다. 뒤에서 두 모자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 재수없는 꼴 좀 봐, 진짜 정 떨어져. 내버려 둬라. 맞더니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지? 나는 옷장을 열고 결혼할 때 가져왔던 작은 빨간색 캐리어를 꺼냈다. 크지 않은 가방 안에는 친정엄마가 챙겨준 비상금 별표 3천만 원 별표이 들어있었다. 여자는 수중에 돈이 좀 있어야 기가 안 죽는 법이야. 엄마의 그 말이 떠올랐다. 예전엔 부부 사이에 내 돈이 어디 있냐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겠다. 엄마의 말이 옳았다. 돈이야말로 여자의 가장 든든한 백이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왔다. 하이와 리엔 여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해바라기 씨를 까먹고 있었다. 내가 캐리어를 끌고 나오자 두 사람의 동작이 멈췄다. 얘야, 누엣. 너 뭐하냐? 하이가 벌떡 일어났다. 가출이라도 하게. 나랑 지금 장난해? 시어머니도 해바라기 씨 접시를 탁 내려놓으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다. 어머, 얘 좀 봐, 몇 마디 했다고 시위하니? 따귀 한 대 맞았다고 유세는? 요즘 계집애들은 오냐오냐 하니까 아주 끝을 모르네. 나는 대꾸하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가 신발을 신었다. 하이가 달려와 내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이었다. 누구 맘대로 나가? 가방 안 내려놔. 그가 으르렁거렸다. 오늘 제대로 해명 안 하면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갈 줄 알아. 나는 드디어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내뱉었다. 하이 씨, 우리 이혼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하이와 시어머니의 표정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했다. 순종적이고 멍청해 보이던 내가 고작 이런 일로 이혼을 요구할 줄은 꿈에도 몰랐으리라. 그래, 빨래 안 한 셔츠 하나, 따귀 한 대 그들 눈에는 별거 아닌 일이겠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건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지만 그 무게를 만든 건 쌓이고 쌓인 지푸라기들이라는 것을. 10초간 멍해 있던 하이가 기가 차다는 듯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혼. 얘야, 너 돌았냐? 내가 나한테 이혼을 요구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거 다 우리 집에서 나온 거야. 이혼하면 그 총구석 출신 주제에
회사도 잘리기 직전이라며? 갈 데나 있어? 그는 내가 그저 겁만 주는 거라고 확신하며 조롱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오늘 나는 반드시 떠난다는 것을. 감옥 같은 이 집구석에서 단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나는 있는 힘껏 그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어딜 가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나는 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하이의 고함과 시어머니의 저주 섞인 욕설이 들려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모든 소음이 차단되자 나는 차가운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꺼냈다. 3년 동안 저장만 해두고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중후하고 다정함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엣. 무슨 일이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눌러왔던 눈물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나는 흐느끼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옵. 나 맞았어.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숨막히는 정적. 나는 상상할 수 있었다. 언제나 태산처럼 든든했던 나의 오빠. 그가 지금 어떤 폭풍 같은 표정을 짓고 있을지. 잠시 후 다시 들려온 그의 목소리는 영하의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위치 말해. 나는 아파트 단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나머진 오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전화를 끊고 눈물을 닦아냈다.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 정문으로 나갔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바라보며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 한 대가 고급 세단답지 않은 거친 속도로 내 앞에 급정거했다. 문이 열리고 최고급 맞춤 슈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다. 주변 공기마저 압도하는 강렬한 기를 뿜어내는 남자. 그가 빠른 걸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는 내 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보자마자 동공이 수축했고 눈빛에는 섬뜩한 분노의 불길이 일렁였다. 누구 짓이야?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천만대군을 이끄는 듯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친오빠이자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계의 거물, 최연소 억만장자 썬을 바라보았다. 더는 참을 수 없어 그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어릴 때처럼 내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 주었다. 괜찮아, 오빠 왔어. 말해봐, 누구야? 나는 눈물 젖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며 온 힘을 다해 말했다. 오빠, 하이 그 사람이야. 도와줘. 절대 봐주지 마. 그 순간 썬의 눈빛이 무시무시하게 변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나다. 하이라는 놈과 그 어미 리엔. 샅샅이 조사해. 오늘 그들이 한 짓 100배, 아니 1000배로 갚아줄 거니까. 전화를 끄는 그가 헝클어진 내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넘겨주었다. 가자. 집으로 가야지. 그가 말한 집은 나를 숨막히게 했던 감옥이 아니었다. 진정으로 내가 속한 곳, 어떤 폭풍우도 막아줄 수 있는 나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오빠는 모를 것이다. 이번 귀환이 단순히 보호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으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모욕했던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하이, 그리고 리엔 여사, 두 사람, 준비는 됐나요? 당신들이 시작한 전쟁이지만 이제부터 룰을 정하는 건 접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룰은 별표 기권은 없다 별표는 겁니다. 당신들의 악몽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요.
롤스로이스는 미끄러지듯 도로를 달렸고 차 안에는 나의 숨죽인 흐느낌만이 가득했다. 오빠 썬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건네주며 내 얼굴을 식히게 할 뿐이었다. 일단 호텔 가서 씻고 한숨 자 이야기는 그 다음에 해. 평소처럼 침착한 목소리였지만 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 차분함 아래 활화산 같은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가운 물병을 뜨겁게 달아오른 뺨에 갖다 대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정신을 조금 맑게 해주었다. 그러자 봉인되었던 기억들이 댐이 무너지듯 밀려 들어왔다. 나와 하이는 대학 동기, 이른바 CC였다. 그 시절 그는 내게 헌신적이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챙겨주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할 때면 곁을 지켰으며 비가 오면 캠퍼스 반바퀴를 뛰어 우산을 가져다 주던 남자였다. 나는 그에게 내 가정 형편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 평생 농사만 지으신 부모님, 그리고 1년 내내 타지 공사판을 전전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오빠. 서울 토박이인 그에게 어울리는 여자가 되기 위해 나는 늘 위축되었고 그만큼 더 노력했다. 장학금을 놓치지 않으려 악착같이 공부했던 건 오직 우리 사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때 하이는 내 손을 잡고 맹세했었다. 누엣, 난 내 배경 따위 상관없어. 그냥 너라는 사람이 좋은 거야? 우리 엄마 걱정은 말이 좀 많으셔서 그렇지 아기는 없는 분이야? 나는 믿었다. 그 달콤한 사탕 발림을 철석같이 믿었다. 졸업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양가 상견례를 가졌다. 처음 그의 본가에 갔던 날 리엔 여사가 보내던 그 노골적인 경멸의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마치 백화점 매대에서 2월 상품을 고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어머, 내가 누엣이니? 그래도 씻겨놓으니 좀 낫네? 식사 자리에서도 그녀의 호구조사는 멈추지 않았다. 부모님 한 달 수입은 얼마니? 오빠는 무슨 일 해? 집에 생활비는 얼마나 보내니? 듣자 하니 시골에선 결혼할 때 돈 많이 든다던데 우리 집은 여유 자금 없는 거 알지? 나는 부끄러움에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 옆에서 하이가 거들었다.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린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요. 리엔 여사는 코웃음을 쳤다.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난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처가 먹여 살리는 꼴 못 본다. 그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몰랐다. 돌아오는 길에 하이는 연신 사과했다. 누엣,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그래? 입은 거칠어도 속은 두부 같은 분이야. 결혼하면 내가 너 왕비처럼 모실게. 3년의 정 때문에 나는 참았다. 우리는 결혼했다. 화려한 예식은 없었다. 양가 가족끼리 조촐한 식사로 대신했다. 해외 건설 현장에 있던 오빠는 참석하지 못하는 대신 사람을 통해 빨간색 작은 캐리어를 보내왔다. 그 안에는 현금 별표 3천만 원 별표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하이에게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려 했다. 하지만 리엔 여사가 그걸 알게 되었고 그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3천만 원. 고작 3천만 원. 그녀가 톤을 높였다. 내 아들한테 시집 오면서 혼수를 겨우 3천 해온 거야? 거지 적선하니? 이 아파트 대출 원금만 별표 5억 별표이 넘어. 매달 나가는 이자랑 원금이 별표 300만 원 별표인데 내 그 푼돈으론 1년치 이자도 안 돼. 그날 이후 이 집안에서 내 서열은 그 3천만 원에 의해 결정되었다.
나는 주제 파악 못하고 상향 지원해서 대박친 시골 출신 며느리가 되었고 그 3천만 원마저 젊은 애들이 돈 관리하면 헤프게 쓴다는 명목으로 리엔 여사에게 빼앗겼다. 나는 죄인처럼 집안일만 도맡아 했다. 돈으로 빚을 졌으니 몸으로라도 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희생은 그들에게 당연한 권리였다. 내가 차린 밥상 앞에서 리엔 여사는 늘 트집을 잡았다. 짜다. 싱겁다. 누엣, 시골에선 이런 거 안 먹어봤니? 요리에 센스가 없구나. 청소를 해놓으면 흰 장갑을 끼고 구석을 훑은 뒤 내 코앞에 들이밀었다. 이것 봐, 먼지 그대로잖아. 성의 있게 좀 할 수 없니? 남편 하이는 어땠냐고? 그는 앵무새처럼 한마디만 반복했다. 엄마가 늙어서 그래? 당신이 좀 참아.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나 피곤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나는 점점 투명 인간이 되어갔다. 식탁에서 그들이 웃고 떠들 때 나는 그저 배경이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를 때는 오직 부려먹을 때뿐이었다. 누엣, 물. 누엣, 쓰레기 버리고 와. 오늘 날아온 그 따귀는 오랫동안 골마 터진 무시와 억압의 결정타였을 뿐이다. 차는 5성급 호텔 지하 주차장에 멈췄다. 썬 오빠가 직접 문을 열어주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으로 잡아뒀어. 편하게 지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부어오른 내 얼굴을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누엣, 솔직히 말해줘. 지난 몇 년간 계속 이렇게 살았던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안에는 무한한 후회와 분노가 일렁였다. 내 잘못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고 너무 무심했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배경까지 숨기고 결혼해야 할 놈이라면 제대로 된 놈일 리가 없는데? 맞다. 처음에 신데렐라 놀이를 하자고 조른 건 나였다. 오빠와 가족들에게 내 정체를 숨겨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하이가 내 배경이 아닌 이나를 사랑해주길 바랐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사랑을 꿈꿨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코미디인가.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는 사랑은 존재할지 모른다. 하지만 뼛속까지 가난을 혐오하는 집안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들은 돈을 싫어한 게 아니다. 내가 가져온 돈이 그들의 탐욕스러운 위장을 채우기에 너무 적었을 뿐. 오빠 잘못 아니야? 내가 멍청했어. 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 보는 눈도 없고 혼자 착각에 빠져 살았어. 이제 꿈에서 깼어. 오빠가 나를 위로하듯 바라보았다. 깼으면 됐어. 우리 권씨 집안 사람들이 착하고 겸손할 수는 있어도 남한테 짓밟히고 가만히 있는 호구는 아니잖아. 걱정 마. 이번 일 확실하게 매듭 지어 줄게. 호텔방 문 앞에는 오빠의 비서인 미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사님, 갈아입으실 옷이랑 스킨케어 준비해뒀습니다. 룸서비스는 24시간 가능하니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미. 오빠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푹 쉬어. 잡생각 말고. 자고 일어나면 재미있는 연극이 시작될 거야. 나는 그 말뜻을 알았다. 썬 오빠의 일처리 방식이라면 하이와 리엔 여사를 향한 복수는 늦지 않게, 그리고 천둥번개처럼 닥칠 것이다. 방으로 들어서자 통유리 너머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한때는 하이와 함께 이곳에 서서 이 불빛을 내려다보는 꿈을 꿨었다. 지금 나는 혼자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싸구려 홈웨어를 벗어 던지고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따뜻한 물줄기가 내 몸을 씻어내리며 지난 1년의 굴욕과 비참함도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참고 인내하던 며느리 누엘은 그 좁은 전셋집에서 죽었다. 이제 욕실을 걸어 나가는 건 권씨 가문의 공주 누엘이다. 거울 속에 비친 부어오른 내 얼굴을 보며 눈매를 매섭게 굳혔다. 하이, 리엔 여사, 내가 맘대로 주물러도 되는 말랑한 홍시인 줄 알았지? 당신들이 누구의 털을 건드렸는지 곧 알게 될 거야. 가난하다고, 급이 안 맞는다고 무시했지? 당신들이 평생 자랑해온 것들이 내 앞에서 얼마나 하찮고 부서지기 쉬운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와 있었다. 전부 하이였다. 문자도 와 있었다. 얘야, 너 가출 놀이 재미 들렸냐? 당장 안 기어 들어와? 진짜 혼날 줄 알아. 나는 코웃음을 치며 그의 번호를 차단해버렸다. 돌아가. 꿈 깨라. 그 집에는 2번 다시 발 들이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들을 그 집에서 쫓겨나게 만들 것이다. 폭신한 킹사이즈 침대에 누우니 금세 잠이 쏟아졌다. 가슴속에 돌덩이가 사라진 덕분인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반면 하이와 리엔 여사의 밤은 편안하지 않을 것이다. 며칠 뒤면 내가 꼬리를 말고 빌면서 돌아올 거라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건 그들의 세상을 박살낼 태풍이다. 태풍의 첫바람은 어디서부터 불까? 하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직장. 아니면 리엔 여사가 목숨처럼 여기는 아파트. 조금 기대가 된다. 다음 날 새소리와 함께 눈을 떴다. 물론 호텔 시스템이 들려주는 인공 사운드였다. 통유리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카페트 위에 황금빛 가루를 뿌려놓았다. 기지개를 켜자 피로가 씻은 듯 사라져 있었다. 얼굴의 붓기도 많이 가라앉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를 정도였다. 비서 미가 준비해준 정갈한 조식을 먹으며 태블릿으로 뉴스를 켰다. 경제면 메인의 오빠, 선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룹, 신재생 에너지 분야 진출 선언. 조단위 투자 예고. 사진 속 위풍당당한 남자를 보며 입꼬리가 올라갔다. 이게 내 가족이고 이게 내가 누려야 할 삶이었다.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이 모든 걸 버리고 눈칫밥이나 먹고 살았다니. 정말 미쳤었지. 진동이 울렸다. 오빠의 문자였다. 일어났어. 컨디션은 최고야. 다행이네. 첫 번째 선물이 도착했을 거야. 확인해봐. 선물. 뭘까 궁금해하던 찰나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지역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누에시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잔뜩 주눅이 든 아니 비굴하기까지 한 하이의 목소리였다. 차단당하니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건 모양이었다. 어제의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누엣, 너 어디야? 밤새 찾았잖아. 걱정돼서 죽는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제는 내가 미안해. 때린 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쓰레기야.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엄마가 너한테 사과하신대. 일단 집으로 좀 와, 응? 만나서 얘기하자. 뒤늦은 참회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동요하기는커녕 헛웃음이 나왔다. 진작 좀 잘하지. 이제 와서 무섭나 보지? 왜 전화했어? 나는 영하의 온도처럼 차갑게 물었다.
하이는 내 태도에 말문이 막힌 듯 했다. 누엣, 그러지 말고. 너 아직 화 안 풀린 거 알아? 내 말 좀 들어봐. 어제는 나도 순간 욱해서 그런 거야. 그 셔츠가 엄마한테는 내가 말을 끊었다. 60만 원짜리 실크 셔츠 말하는 거야? 나 벌써 까먹었는데? 내 말투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마치 아주 사소한 일을 이야기하듯이 하이가 침묵했다. 아마 내가 울면서 하소연하거나 악을 쓰며 욕을 할 줄 알았겠지? 이렇게 소름 끼치게 차분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누엣,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인내심이 바닥난 듯 그의 목소리에 다시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다. 말해봐, 어떻게 해야 들어올 건데? 명품 백 사줘. 옷 사줘. 말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그는 여전했다.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내게 작은 떡고물 하나 던져주면 예전처럼 꼬리를 흔들며 고마워할 거라 착각하고 있었다. 하이 씨, 나는 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다. 우리 사이에 더 할 말 없어?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곧 보낼 거야. 얌전히 도장이나 찍어. 나는 전화를 끊으려 했다. 잠깐. 끊지 마. 하이가 다급하게 비명을 질렀다. 누엣,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너 밖에서 딴 남자 만났냐? 혹시 내 그 공사판 노가다 꾼 오빠 놈이 꼬드긴 거야? 공사판 노가다 꾼 오빠라니? 나는 헛웃음이 터질 뻔했다. 그래요. 나는 그의 말에 맞장구 쳤다. 그 오빠가 돌아왔어. 그리고 그동안 내가 당한 수모, 하나하나 다 받아내겠다고 하네. 수화기 너머로 하이가 코웃음을 쳤다. 내 오빠가? 기껏해야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는 주제에 뭘 어쩌겠다고? 와서 나 한 대 치기라도 한대? 얘야, 누엣. 착각하지 마. 든든한 백이라도 생긴 줄 아나 본데. 우리 집이 재벌은 아니어도 너네 같은 시골 촌놈들이 함부로 건들 수 있는 집안 아니야? 그의 말에는 경멸과 협박이 가득했다. 아직 오빠가 보낸 선물이 도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선물인지 파악조차 못한 게 분명했다. 그래, 나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어디 한번 기다려봐.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새로운 번호마저 차단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창밖에 푸른 하늘을 바라보니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했다. 하이의 그 무지와 오만함이 이 복수극을 더욱 짜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그 알량한 서울의 기반이 대단한 줄 안다. 하지만 내 오빠, 써내 눈에 그 기반 따위는 언제든 뽑아버릴 수 있는 잡초에 불과하다는 걸 그는 상상조차 못하겠지. 얼마 후 내 담당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 이사님, 이혼 재산 분할에 대한 초안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사님의 지참금 3천만 원은 시어머니인 리엔 씨가 연수익률 5%짜리 금융상품에 묶어두셨더군요. 현재 원리금 합계 약 3,1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변호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현재 그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 말입니다. 구매 당시 이사님의 지참금 3천만 원이 계약금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등기 시점도 혼인신고 이후였습니다. 명백한 부부 공동 재산이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는 장하이, 츠랑하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 머리는 참 잘 굴린다니까. 내 돈으로 집을 사놓고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만 해놨다. 처음부터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등쳐먹을 작정이었다는 소리다. 김 변호사님, 내가 말했다. 내 요구사항은 간단해요. 첫째, 이혼. 둘째,
지참금 3천만 원 원금과 이자, 1원 한 푼도 빠짐없이 반환할 것. 셋째, 아파트 지분 절반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경매로 넘겨서라도 받아내겠어요. 그리고 하이 씨의 폭행으로 인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빠르게 받아 적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모두 합리적인 요구 사항들이라 승소 가능성은 100%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을 테니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상관없어요. 왜 나는 느긋하게 대답했다. 전 시간 많아요. 천천히 말려 죽이죠 뭐. 전화를 끊자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듯 했다. 이것이 바로 반격의 쾌감이었다. 억눌려왔던 지난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드디어 고개를 들 수 있다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태블릿을 들어 하이의 회사를 검색했다. 새벽 테크놀로지. 중소규모의 IT 기업이었다. 그는 거기서 고작 일개 프로젝트 매니저, PM1 뿐이었다. 회사 속의 페이지를 보며 내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다. 하이, 당신은 당신의 그 번듯한 직장이 자랑스러웠지? 내가 없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비웃었지? 그럼 어디 한번 그 소중한 직장이 사라지는 기분을 맛보게 해줄게. 나는 다시 썬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부탁 하나만 더 들어줘. 말해. 새벽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 도시에서 없애버리고 싶어. 수화기 너머로 오빠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우리 누엣, 생각보다 더 독한데? 마음에 들어? 그런 중소기업 하나 날리는 건 일도 아니지. 내일 아침 뉴스를 기대해라. 전화를 끊고 긴 숨을 내쉬었다. 회사를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뜨리는 건 하룻밤이면 충분하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특히 상대가 썬 오빠라면 말이다. 하이, 당신의 그 한순간의 폭력이 가져올 대가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할 거야. 당신이 그토록 자부하던 서울의 엘리트에서 빈털터리 패배자로 전락할 준비는 됐나? 그때 비서 미가 조심스럽게 노크하고 들어왔다. 이사님, 로비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리엔 여사. 용케도 여기까지 찾아왔네. 따지러 왔나? 아니면 또 나를 모욕하려고? 이 보안 철저한 특급 호텔을 뚫고 로비까지 온 걸 보니 꽤나 공을 들인 모양이었다. 올려보낼까요? 미가 물었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올려보내... 아니, 잠깐. 마음을 바꿨다. 그냥 로비에서 기다리게 하세요. 내가 만나고 싶어질 때 내려간다고 전해요. 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예전엔 내가 그들의 눈치를 보며 애원해야 했지만 이제 판은 뒤집혔다. 기다림의 고통을 그들도 맛봐야 한다. 나는 여유롭게 꽃차를 우려내고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약 1시간쯤 지났을까 또다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끈질긴 하이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억누른 분노가 터져나왔다. 야, 누엣.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호텔까지 찾아가셨는데 로비에 세워둬. 너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았어?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어? 어른. 내가 맞을 때 옆에서 부채질하던 사람이 어른? 그땐 본인이 어른이라는 걸 까먹으셨나? 어머, 오셨어요. 나는 짐짓 놀란 척 연기했다. 미안해요. 스파 받고 있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너 진짜... 하이는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했다. 적당히 해라.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거기서 잘못되시면 너 가만 안 둬. 걱정 마, 내가 비웃었다. 특급 호텔 로비야. 에어컨 빵빵하고 푹신한 소파에 따뜻한 차도 좋아해. 당신네 그 퀴퀴한 거실보다 100배는 편안하니까. 그만해. 나는 더 이상 연극을 할 마음이 사라졌다. 기다리라고 해. 내 기분 내키면 내려갈 테니까. 나는 대꾸할 틈도 주지 않고 전화를 끊고 차단했다. 하이, 내가 날뛰면 날뛸수록 나는 더 즐거워. 너희가 준 고통,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게. 예능 프로그램 한 편을 더 보고 나서야 천천히 일어났다. 미가 준비해준 최신상 샤넬 트위드 셋업으로 갈아입고 같은 브랜드의 구두와 핸드백을 매치했다. 가볍지만 세련된 메이크업을 마치고 거울을 보니 거기엔 위축된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권 가문의 아가씨가 서 있었다.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를 내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리엔 여사가 보였다. 그녀는 그토록 아끼는 60만 원짜리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지만 진한 화장과 초라한 행색은 이 화려한 로비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두리번거리던 그녀가 나를 발견하더니 눈을 번쩍 뜨고 달려왔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기괴했다. 아이고, 누에사. 이제 내려오니? 어미가 한참 기다렸다.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살짝 몸을 틀어 피했다. 허공에 멈춘 리엔 여사의 손이 민망하게 떨렸다. 나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나의 냉랭한 태도에 그녀의 미소가 굳어졌다. 그녀는 헛기침을 하더니 다시 시어머니 모드로 돌아갔다. 이에, 누에사.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집을 나가면 쓰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집에 와서 풀면 될 걸 왜 비싼 호텔에서 돈 낭비를 해? 여기 하루 숙박비가 얼만데? 그녀의 눈이 내 명품 옷과 가방을 훑더니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어머, 옷도 새로 샀니? 이거 비싸 보이는데 돈이 어디서 났어? 혹시 내가 맡아둔 지참금 3천만 원 헐어서 쓴 거 아니지? 그녀는 뭔가 짚히는 게 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말했지. 그 돈은 비상금이라고. 당장 집에 가자. 그 돈 다시 나한테 맡겨. 너 같은 애한테 돈 맡기면 금방 거덜나. 나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녀를 보며 실소했다. 이 상황에서도 돈 타령이라니. 리엔 여사님. 내가 호칭을 바꾸자 그녀가 멈칫했다. 첫째, 우린 이제 남남이 될 테니 더 이상 범인이 뭐니 하는 호칭은 삼가주세요. 둘째, 내 돈으로 내가 뭘 사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닙니다. 셋째, 그 3천만 원, 당신이 준 거 아니잖아요. 제 돈이죠. 당신이 불법으로 내 돈을 갈취한 거,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내 말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강타했다. 리엔 여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더니 사색이 되었다. 뭐라고? 고소. 변호사, 그녀가 입술을 파들파들 떨었다. 누엔 너 미쳤니? 그깟 돈 때문에 시댁 식구를 고소해? 어쩜 그렇게 독해 빠졌니? 그녀는 주특기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눈이 삐었지. 저런 은혜도 모르는 것을 며느리로 들여서. 우리 장씨 집안이 널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가 사람이니? 그녀의 고함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은혜, 나는 콧방귀를 뀌며 그녀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그럼 어디 물어봅시다.
당신네 장씨 집안은 나한테 무슨 은혜를 베풀었죠? 하이가 나를 개 패듯 팰 때 옆에서 부추긴 게 은혜입니까? 내 지참금 훔쳐서 집 사고 명의는 하이 앞으로만 해놓은 게 은혜예요. 1년 내내 나를 식모처럼 부려먹고 폭언을 퍼부은 게 은혜입니까? 내 서슬퍼런 반격에 리엔 여사는 말문이 막혀 뒷걸음질 쳤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헐, 시어머니가 진짜 악질이네. 남편이 때렸대. 세상에. 저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왜 저런 집안이랑 엮여서. 주변의 비난에 리엔 여사의 얼굴이 터질 듯 붉어졌다. 수치심과 분노로 그녀가 소리쳤다. 이 거짓말쟁이 년. 모함하지 마. 내가 언제 내 돈으로 집을 샀어? 증거 있어? 증거. 나는 웃었다. 법원 소환장에 다 첨부돼서 날아갈 테니 기대하세요. 나는 더 상대하기 싫어 몸을 돌렸다. 거기 안 서. 이성을 잃은 리엔 여사가 갑자기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달려들었다. 이 못돼 먹은 년. 오늘 내 주둥이를 찢어놓겠어. 하지만 나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가볍게 몸을 피하자 대기하고 있던 호텔 보안 요원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제압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장하이야. 얘야, 뇌. 너 두고 봐. 내가 널 가만 안 둘 거야. 끌려가면서도 악을 쓰는 그녀의 꼴은 참담하기 그지없었다. 바로 그때 하이가 로비로 뛰어들어왔다. 보안요원에게 붙들린 어머니를 본 그의 눈이 뒤집혔다. 엄마, 그가 달려들어 보안요원을 밀쳤다. 당신들 뭐야?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 그는 리엔 여사를 부축한 뒤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누엣, 너 대체 어디까지 갈 거야? 꼭 이렇게 개망신을 줘야 속이 시원해? 나는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을 즐기듯 바라보았다. 마침 주인공들이 다 모였네? 한 번에 정리하기 딱 좋아. 내가 입을 열려던 찰나 하이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를 확인한 그의 얼굴색이 확 변했다. 그의 상사, 리 대표였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았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비굴하게 변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을 들었는지 하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다. 뭐라고요? 이 대표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이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떨렸다. 휴대전화를 쥔 손은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덜덜거렸다. 풍화그룹과의 제휴가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요. 왜 갑자기 전면 취소입니까? 네. 자금 흐름이 끊겨서 파산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요? 그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소리쳤다. 아니, 말도 안 돼요. 대표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수화기 너머로 분노에 찬 고함이 들려오는가 싶더니 하이의 몸이 벼락 맞은 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마치 목이 녹슨 기계인형처럼 고개를 돌렸다. 유령이라도 본 듯한 공포에 질린 눈이 나를 향했다.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싱긋 웃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하이의 눈이 충혈되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무언가 깨달은 듯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그가 목숨처럼 자랑스러워하던 커리어와 미래가 이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파국의 원흉이 바로 눈앞에서 그가 마음대로 때리고 무시했던 여자라는 것. 그는 드디어 깨달았다. 자신이 감히 건드려선 안 될 존재를 건드렸다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은 듯 했다. 도대체 어떻게? 백도 없는 시골 출신 계집애가 어떻게 이런 힘을 가졌단 말인가? 내 뒤에 누가 있는 거지? 공포, 분노, 혼란, 온갖 감정이 뒤섞여 그의 준수했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목구멍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졸린 듯 쇳소리가 새어나왔다. 왜? 도대체 왜? 그는 겨우겨우 이 말을 짜냈다. 단순히 회사 파산에 대한 질문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잔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알고 싶어.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하이와 리엔 여사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알고 싶으면 빌어봐. 나는 뒤를 돌았다. 이제 그들의 세상이 무너지는 꼴을 감상할 차례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란스러웠던 로비가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졌다. 빌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알려주지. 이 목소리는. 나는 급히 뒤를 돌았다. 호텔 회전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의 오빠, 써니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오늘 그는 짙은 회색의 비스포크 슈트를 입고 있었다. 타이는 매지 않고 셔츠 단추를 두어 개 풀어 헤쳐 냉철한 사업가의 모습보다는 나른하고 여유로운 지배자의 아우라를 풍겼다. 하지만 그가 내뿜는 압도적인 기세는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눌러 보는 이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호텔 총지배인이 그를 발견하고 혼비백산하여 달려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선 회장님. 어찌 귀한 분께서 직접 왕림하셨습니까? 저희가 미처 몰라 뵙고 실례를 범했습니다. 회장님. 하이와 리엔 여사는 얼이 빠진 얼굴로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들도 저 얼굴을 모를 리 없었다. 경제 뉴스 일면과 명품 잡지 표지를 장식하던 그 얼굴. 대한민국 재계 서열을 뒤흔드는 QS 그룹의 수장, 최연소 억만장자 선. 평생 TV 속에서나 우러러보던 구름 위의 존재가 왜 여기에? 게다가 왜 우리에게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지? 설마. 차마 깊게 생각하기도 두려운 터무니없는 가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선 오빠는 지배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모든 인파를 뚫고 오직 나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차갑던 눈빛이 나를 보는 순간 빙하가 녹아내리듯 다정하게 변했다. 그가 내게로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하이와 리엔 여사의 심장을 짓밟은 듯했다. 두 사람은 석고상처럼 굳어 전설 속의 거물이 자신들이 1년 내내 벌레 취급했던 시골 촌년 며느리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모두의 경악 어린 시선 속에서 써는 내 앞에 멈춰 섰다. 그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없이 따뜻하고 애정이 넘치는 손길이었다. 무서웠어. 그가 다정하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다. 오빠가 나를 위해 가장 충격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누엣이 바로 이 남자, 선의 비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그는 다시 몸을 돌려 사색이 된 하이와 리엔 여사를 향해 그 서늘한 시선을 꽂았다. 자네 이름이 하이라고 했나?
덤덤한 말투였지만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실려 있었다. 하이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을 뻐끔거리다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회장님. 자네가 내 여동생을 때렸나? 화광. 그 한마디는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핵폭탄을 터뜨렸다. 여동생. 누엣이 선 회장의 친동생이라고? 그들이 비웃던 공사판 노가다 꾼 오빠. 바로 이 재벌 회장이었단 말이야? 이 믿을 수 없는 반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하이의 얼굴은 창백함을 넘어 시체 같은 회색빛으로 변했다. 털썩. 다리에 힘이 풀린 그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아니, 주저앉아 버렸다. 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누엣이 회장님 동생인 줄 알았더라면 간입에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상 감히 그랬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이건 다 오해예요. 그는 횡설수설하며 콧물 눈물을 쏟아냈다. 리엔 여사도 정신이 든 모양이었다. 눈앞의 남자가 뿜어내는 기운과 내 모습을 번갈아 보던 그녀 역시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1년간 어떤 존재를 발밑에 두고 짓밟았는지. 도도한 서울 시어머니 행세를 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은 이들의 신발끈을 묶어줄 자격조차 없는 하찮은 존재였던 것이다. 그녀가 자랑하던 아파트, 잘난 아들. 진짜 부와 권력 앞에서는 비웃음거리조차 되지 못했다. 후회와 공포가 쓰나미처럼 그녀를 덮쳤다. 회장님, 살려주세요. 저희가 미쳤었나 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우리 며느리, 아니 누에 다가시 얼굴을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 오빠는 바닥을 기며 오열하는 두 사람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마치 벌레를 보는 눈빛이었다. 이제야 누군지 알겠나 보고니 그가 싸늘하게 말했다. 이제 와서 비는 건가? 늦었어. 그는 입가에 잔혹한 미소를 띠며 하이를 바라봤다. 아까 이유를 물었지? 친절하게 알려주지. 내 회사, 새벽 테크놀로지. 그곳의 최대 고객사가 바로 풍화그룹이야. 그리고 그 풍화그룹의 대주주가 바로 나다. 어제 내가 전화 한 통 걸었지? 다시는 내 눈에 그 회사 이름 띄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라진 거야? 선의 목소리는 오늘 점심 메뉴를 이야기하듯 평온했지만 하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가 목숨 걸고 쌓아온 커리어가 이 남자의 말 한마디에 지식여질 수 있는 계미에 불과했다니. 그는 끝났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났다. 선의 시선이 리엔 여사에게로 옮겨갔다. 집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별표 웍, 약 1타입엔 별표짜리 아파트 한 채 있다고 남을 그렇게 무시했다지? 곧 법원에서 등기가 날아갈 겁니다. 그 집, 내 동생 지참금으로 샀더군요. 지분 절반은 동생 겁니다. 현금으로 토해내든지 아니면 경매로 넘겨서 반은 챙기고 길바닥으로 나앉든지 선택하십시오.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아, 참, 잊을 뻔했네. 당신 아들 파산했지? 돈 나올 구멍도 없을 텐데. 그럼 그냥 노숙자 될 준비나 하세요. 그 말을 들은 리엔 여사는 눈이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다. 하이 역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바닥을 기어 내 발치로 와서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다. 누엣.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 너 사랑하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이혼하지 말자, 응? 다시 시작하자. 내가 앞으로 평생 여왕님처럼 모시고 살게. 나는 혐오감을 참지 못하고 다리를 빼내었다. 비굴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의 꼴을 보니 구역질이 올라왔다. 사랑, 나는 비소했다. 당신은 당신 자신만 사랑해. 샌드백처럼 때려도 가만히 있고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묵묵히 일하는 공짜 식모를 사랑한 거겠지. 하이씨, 그 값싼 사랑 타령 집어치워. 지금의 나는 당신이 감히 쳐다도 볼 수 없는 곳에 있어? 나는 오빠를 돌아보았다. 오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써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가 손짓하자 뒤에 있던 경호원 둘이 즉시 나섰다. 그들은 죽은 개를 치우듯 늘어진 하이와 기절한 리엔 여사를 질질 끌고 호텔 밖으로 내던졌다. 드디어 세상이 조용해졌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시선이 동정에서 경외와 선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개의치 않고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고마워. 써는 피식 웃으며 내 머리를 또 한 번 쓰다듬었다. 바보, 오빠한테 고맙긴. 가자, 진짜 내 집을 보여줄게. 진짜 집. 나는 의아했다. 우리 집은 시내 펜트하우스잖아. 내 표정을 읽은 써니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다. 가보면 알아. 우리는 차에 올랐다. 롤스로이스는 시내가 아닌 교회로 향했다. 서울 근교에는 상위 1% 부자들만 산다는 별표 둔중동더 힐스 별표라는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다. 배산임수의 명당의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부와 명예의 상징인 곳이다. 설마 우리 집이 여기에도 있었나? 차는 단지 내에서도 가장 높고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웅장한 프랑스식 대저택 앞에 멈췄다. 수천 평은 되어 보이는 정원과 거대한 수영장. 이 저택은 황제의 궁전이라 불리며 시가 수백억을 호가한다는 그 베일에 쌓인 집이었다. 오빠, 여긴 왜? 써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으며 나를 에스코트했다. 입구에는 백발이 성성한 영국인 노집사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아가씨. 환영합니다. 집.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하지만 결코 천박하지 않은 품격 넘치는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다. 무엇보다 곳곳에서 사람의 온기가 느껴졌다. 거실 벽난로 위에는 커다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시절의 부모님, 소년티가 나는 오빠, 그리고 양갈래 머리를 하고 해맑게 웃고 있는 꼬마. 바로 나였다. 이게 진짜 우리 집이라고? 어떻게 된 거지? 나는 놀란 눈으로 써을 바라봤다. 써이 푹신한 소파에 나를 앉히며 말했다.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시내의 소음이 싫다고 하셨어. 그래서 몇 년 전에 여기를 사서 요양처로 꾸몄지. 내가 결혼하고 나서 혹시라도 그 좁은 전셋집 살면서 주눅 들까 봐 일부러 말 안 했던 거야. 부모님은 늘 우리가 너를 속이고 고생시킨다고 미안해하셨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가족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나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걱정만 끼쳤다. 오빠, 미안해. 내가 흐느꼈다. 바보야, 그런 말 하지 마. 일선이 티슈를 건네주었다. 가족끼린 미안하다는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 사랑해면 돼.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다. 사실 너랑 하이 그 자식일, 진작부터 알고 있었어. 내가 붙여둔 경호팀이 계속 보고했었거든.
내가 그 집구석에서 어떻게 사는지. 몇 번이나 쳐들어가서 널 데려오고 싶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이 안타까움으로 일렁였다. 전화할 때마다 내가 그랬잖아. 잘 지낸다고, 행복하다고. 그 자식을 사랑한다고. 내가 직접 꾸린 가정, 내 힘으로 지키고 싶다고. 오빠가 개입하면 내 의지를 꺾는 것 같아서, 내 결혼 생활을 억지로 간섭하는 것 같아서 참았어.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스스로 깨닫고 선택할 때까지. 누엣, 난 내가 자랑스럽다. 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하고 결단력 있어. 그 따귀 한 대가 아팠겠지만 너를 깨우고 진정한 어른으로 만들었구나. 오빠의 진심 어린 고백에 나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나는 줄곧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등 뒤에는 언제나 가장 든든한 산이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게 최대한의 자유와 존중을 주었고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을지라도 내가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상처투성이가 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었다. 뚝, 그만 울어했더니 내 등을 토닥였다. 지나간 일은 잊어. 오늘부터 넌 다시 권 가문의 공주야. 그 누구도 널 건드리지 못해. 나는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하이랑 리엔 여사는 어떻게 됐어? 두 사람 이름이 나오자 써의 눈빛이 다시 차가워졌다. 김 변호사가 이미 소송 들어갔어. 접근 금지 가처분도 떨어졌으니 이제 반경 100m 이내로 얼씬도 못할 거야. 그 아파트는 가압류 들어갔고 곧 경매로 넘어갈 거다. 하이 그놈 회사는 파산했고 빚더미에 앉았지? 내가 업계에 소문자 깔아놔서 대한민국 어떤 회사도 그놈 안 받아줄 거야. 사회적으로 매장된 거지? 리엔 여사도 마찬가지야. 평생을 바쳐 지킨 것들이 다 사라졌으니 그 여자한테는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일 거다. 오빠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내 마음속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다 자업자득이다. 그들이 나에게 털끝만큼의 선이라도 베풀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빠, 내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내 이름으로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여성들을 돕는 재단. 그들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뒤에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써니 기특하다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훌륭해. 그게 바로 우리 권 가문의 품격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금이랑 인력은 내가 전폭 지원할게.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복수가 끝은 아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도 통쾌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겪은 고난의 진정한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 후 며칠간 나는 평화롭고 충만한 날들을 보냈다. 늦잠을 자고 정원을 산책하고 고양이와 놀고 책을 읽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신 부모님은 내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시며 매일 산의 진미를 차려주시느라 바쁘셨다. 하이와 리엔 여사의 소식은 김 변호사를 통해 들었다. 그들은 오빠의 예상대로 완전히 몰락했다. 집에서 쫓겨나 가장 싼 지하 단칸방, 반지하를 전전하고 있다고 했다. 하이는 취업이 막히자 매일 술에 절어 살며 나한테 당한 분풀이를 늙은 제 어미에게 주먹질로 풀고 있다고 했다. 리엔 여사는 눈물로 세월을 보내며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다. 아들이 며느리를 잘못 들여 집안이 망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미 아파트 단지 내에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뒤였다.
주민들은 진과응보라며 혀를 찾고 예전에 리엔 여사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재수옴 붙을까 봐 그녀를 피해 다녔다. 나는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두 번 다시 그들이 내 인생에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다. 어느 날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평소 왕래도 거의 없던 분이라 의아했다. 여보세요. 누에시니? 나다. 이모.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흥분과 다급함이 섞여 있었다. 누에사, 큰일 났다. 내 전 시어머니랑 전 남편이 지금 여기 강원도 시골집까지 찾아왔어. 뭐라고? 그들이 강원도까지 갔다고? 대체 왜?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가 말한 시골집이란 나의 가난한 배경을 연기하기 위해 강원도 산골마을에 빌려두었던 낡은 농가였다. 리얼함을 위해 자식 없는 노부부에게 생활비를 드리며 내 가짜 부모님 역할을 부탁드렸었다. 결혼 생활 1년 동안 명절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고 두 분은 나를 진짜 딸처럼 아껴주셨다. 그런데 하이와 리엔 여사가 그곳까지 찾아갔다니? 그 죄 없는 노부부를 괴롭히려는 건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죄는 지은 사람이 받아야지. 무고한 사람을 끌어들이는 건 내 영린을 건드리는 짓이다. 오빠, 나는 당장 선을 불렀다. 무슨 일이야?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오빠의 얼굴도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아직 덜 당했어. 당장 애들 보내서 처리하라고 할게. 아니, 내가 막았다. 이번엔 내가 직접 갈게. 그 인간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리고 내 손으로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완전히 끊어낼 거야. 오빠는 잠시 침묵하더니 끄덕였다. 그래, 같이 가자. 1시간 뒤 오빠의 전용 헬기가 저택 잔디밭에 내려앉았다. 우리는 헬기를 타고 강원도 첩첩산중으로 날아갔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마을은 여전히 고요하고 낙후되어 있었다. 고작 남자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런 시골 구석에 묶어두려 했다니 다시 생각해도 끔찍했다. 헬기가 마을 공터에 착륙하자 굉음과 강풍에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나왔다.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다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오빠와 내가 내렸다. 연락했던 이모가 헐레벌떡 뛰어왔다. 아이고, 누에사. 저분이 선 회장님. 세상에, 이모는 선을 훔쳐보며 굽신거렸다. 그 사람들 어디 있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저기, 내 집 앞에 있어. 이모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아침부터 죽치고 앉아서 곡을 하고 난리도 아니야? 내가 시댁 버리고 도망간 페류나라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 줄 알고 수군거리고 있어? 나는 헛웃음을 쳤다. 역시 그들의 수준은 이 정도다. 힘으로 안 되니 여론몰이로 날 매장하겠다. 가난한 시댁을 버린 비정한 며느리 프레임을 씌우려고? 번지수 잘못 찾았다. 가자. 나는 익숙한 초가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선과 경호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뒤를 따랐다. 가까이 다가가자 리엔 여사의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내 팔자야. 천지신명님, 저런 못된 년을 그냥 두십니까? 내 아들이 저 때문에 직장 잃고 집도 뺏겼어요. 이제 부잣집 남자 물었다고 시어미랑 남편을 헌신짝처럼 버리네. 동네 사람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런 천하의 몹쓸 년이 어디 있습니까? 인파 너머로 꼴불견인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리엔 여사는 바닥에 퍼질러 앉아 허벅지를 치며 통곡하고 있었고
옆에는 하이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며칠 새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의 수염은 덥수룩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멍하니 있었다. 두 사람 다 일부러 더 불쌍해 보이려고 낡은 옷에 흑칠까지 해놓은 꼬라지가 가관이었다. 내 가짜 부모님인 노부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 집딸이 진짜 그랬대? 독하네. 조강지처가 아니라 조강지부를 버린 거야? 쯧쯧, 출세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보네. 리엔 여사는 사람들의 반응에 신이 난 듯 더 크게 울어댔다. 내가 천하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게다. 나는 차가운 눈으로 그 삼류 연극을 지켜보다가 인파를 헤치고 걸어나갔다. 참, 가지가지 하시네. 내 목소리에 현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리엔 여사가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마자 눈에 도끼가 서리더니 곧바로 억울한 표정으로 둔갑했다. 누엣. 이 나쁜 년.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녀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했다. 이것 봐라. 내가 우리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잠이 오냐? 양심이 있으면 말을 해봐. 멍하니 있던 하이도 나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다. 애증과 미련,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누에. 그가 쉰 목소리로 불렀다. 돌아와줘. 응?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고칠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나는 콧방귀를 뀌었다. 다시 시작해. 내가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하이씨, 아직도 꿈속을 헤매시나? 본인 꼬라지를 좀 봐. 사람인지 귀신인지 구별도 안 가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한테 돌아가? 당신이 때린 따귀, 당신 엄마가 뱉은 폭언, 그거 다 잊은 줄 알아? 내 말은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이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궁지에 몰린 리엔 여사가 다시 악을 썼다. 웃기지 마. 돈 많은 놈 하나 물었다고 유세 떨지 마. 넌 살아서도 장씨 귀신, 죽어서도 장씨 귀신이야. 절대 못 도망가. 돈 많은 놈. 등 뒤에서 영하 20도의 혹한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써니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압도적인 기운에 마을 사람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다. 그들은 헬기를 타고 온 이 귀공자를 보며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하이와 리엔 여사는 썬을 보자마자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덜덜 떨었다. 썬 회장님. 설마 이 산골짜기까지 썬이 따라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썬은 내 옆에 나란히 서서 바닥을 기는 두 모자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다시 한번 말하는데 이 아이는 내 친동생 권누에이다. 돈 많은 놈을 문 게 아니라 원래 돈이 썩어날 만큼 많은 집안의 딸이라고. 그의 선언은 다시 한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친동생. 이 시골에서 시집간 딸이 재벌 회장 친동생이라고? 사람들은 경악하며 나를 다시 쳐다봤다. 불효녀라고 욕하던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이었다. 이건 배은망덕 드라마가 아니라 시댁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본가로 돌아간 재벌 2세의 참교육 드라마였던 것이다. 이모는 입이 떡 벌어졌다. 그저 타지에서 돈 좀 버는 줄 알았던 조카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썬 회장이라니.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비굴할 정도로 아부성 짙게 변했다. 아이고, 누엣. 아니, 아가씨. 이거 참. 다 오해였네요. 호호.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하이와 리엔 여사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이제 더 할 말 남았어.
내가 차갑게 물었다. 그들의 모든 계략은 절대적인 힘 앞에서 휴지 조각이 되었다. 마지막 발악마저 처참하게 실패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건 끝없는 나락뿐이었다. 그때였다. 내 가짜 아버지를 연기해 주셨던 할아버지가 줄곧 침묵하고 계시다가 불쑥 앞으로 나오셨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탁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입술을 떨었다. 딸아. 아니, 뇌 아가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늙은이들이 몹쓸 짓을 했어요. 응. 이게 무슨 소리지? 나는 의아해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어제 이 사람들이 주고 간 겁니다. 할아버지가 내게 건넨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좋기 별표 1,500만 원 별표 은되어 보이는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 그 사람들이 어제 찾아와서 이 돈을 쥐어줍디다. 그리고 우리더러. 할아버지는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얼굴을 붉혔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나섰다. 오늘 자기들이랑 짜고 연극을 해달랍디다. 아가씨가 사실은 효녀인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댁을 나온 거라고. 우리가 아픈 척 연기해서 아가씨 동정심을 자극하라고 했어요. 아가씨가 맘 약해서 돈 내놓으면 이 돈을 사례금으로 주겠다고. 할머니는 억울함에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늙은이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병원비가 급한 건 맞지만 그래도 사람 도리가 있지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아가씨가 지난 1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우리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 돈은 못 받아요. 아가씨를 해코지하는 짓은 못합니다. 진실은 명백했다. 이것이 하이와 리엔 여사의 마지막이자 가장 악랄한 계략이었다. 단순히 여론몰이만 하려던 게 아니었다. 나의 착한 심성, 그리고 이 노부부에 대한 내 연민을 이용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나를 착취하려 했던 것이다. 내가 노부부의 병원비라면 거절하지 못할 거란 걸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정말이지 소름 끼치도록 영리한 공심위상, 마음을 공략하는 것이 최상의 계책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계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 사람의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내 심장은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다. 이제 그들에겐 분노조차 아깝다. 남은 건 끝없는 경멸뿐. 나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은 하이와 리엔 여사를 돌아보았다. 당신들, 정말 내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오내 목소리는 파도 없는 바다처럼 고요했다. 돈 때문이라면 뭐든 하는군요. 죄 없는 어르신들까지 이용해 먹으려 들다니. 당신들 심장은 대체 뭘로 만들어진 거야? 하이도 이제 끝났다는 걸 알았는지 핏발선 눈을 부릅뜨고 미친 사람처럼 웃어 젖혔다. 하하하. 심장. 얘야, 뇌. 내가 나한테 심장을 노네? 애초에 내가 날 속이지만 않았어도 나 너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먼저 날 기만했잖아. 내 인생 망친 건 너야. 다 너 때문이라고. 그는 끝까지 남 탓이었다. 단 한 조각의 반성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구제불능이네. 오빠, 나는 선을 보며 말했다. 더는 꼴도 보기 싫어. 내 세상에서 영원히 치워줘. 써니 고개를 끄덕이더니 비서에게 지시했다. 경찰 불러. 공갈 미수 및 사기 혐의다.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싹 다 넘겨. 그리고 금융권에 연락해서 이 두 사람 영구 블랙리스트에 올려. 평생 신용카드 한 장 못 만들게 만들어. 네, 회장님.
곧이어 경찰이 들이닥쳤고 하이와 리엔 여사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수갑을 차고 끌려가면서도 그들은 악담을 퍼부었다. 누엣. 너 천벌 받을 거야.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너 가만 안 둬. 멀어지는 경찰차를 보며 나는 기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1년 넘게 나를 옥죄어 오던 악몽이 드디어 완전히 끝났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나는 노부부에게 다가갔다.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한 카드를 꺼내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렸다. 어르신, 여기 3억 원 들어 있어요. 비밀번호는 두 분 결혼기념일이에요. 서울 제일 큰 병원 가셔서 깨끗하게 치료받으세요. 두 분은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돼요. 아가씨, 우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나는 카드를 억지로 쥐어드리며 말했다.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두 분은 양심을 지키셨잖아요. 그 마음은 3억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리고 전 이미 두 분을 진짜 제 가족처럼 생각해요. 딸이 드리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제발 받아주세요. 두 분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내 손을 잡은 채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써내게 부탁했다. 오빠, 두 분 모실 병원이랑 간병인 최고 수준으로 알아봐줘.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헬기에 올랐다. 돌아오는 길, 써니 물었다. 후회하니?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내 귀한 시간을 낭비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 과정은 아팠지만 덕분에 사람 보는 눈도 생겼고 나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법도 배웠잖아. 무엇보다 나는 오빠를 보며 웃었다. 내가 어디 있든 어떤 모습이든 내 뒤엔 항상 오빠와 가족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으니까. 썬도 마주 웃어주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안심이야. 창밖으로 쏟아지는 황금빛 노을이 헬기 안을 따스하게 채웠다. 나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후의 삶은 평온하고 충만했다. 오빠의 지원으로 나는 여성지원재단 별표 희망의 햇살 별표를 설립했다. 최고의 변호사들과 심리상담가들을 고용해 결혼 생활에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법률 지원과 심리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의 첫 번째 사례로 내 이야기를 세상에 공개했고,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수많은 매체와 인터뷰를 했고, 조명 아래 선 나는 더 이상 기죽어 말 한마디 못하던 누엣이 아니었다. 나는 당당하게 말했다. 결혼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며 여자의 진짜 안식처는 남자가 아닌 자신의 능력과 자존감에서 나온다고. 내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용기가 되었다. 재단 한나이는 불이 났다. 우리는 그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도록 도왔다. 심리치료를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절망에 빠져있던 여성들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재벌가 며느리가 되거나 복수에 성공했을 때보다 더 깊은 행복을 느꼈다. 어느 날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는데 김 변호사가 들어왔다. 이 사장님, 장하이와 리엔 씨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장하이는 공갈 미수 및 사기죄로 징역 5년. 리엔 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를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 그가 출소할 때쯤이면 그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된 중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내 예상대로였다. 그 집도 경매 처리가 끝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다. 대출금, 소송 비용,
위자료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은 이사장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리엔 씨는 지금 갈 곳이 없어 고시원 쪽방을 전전한다고 하더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게 세상의 이치니까. 아, 그리고 김 변호사가 생각난 듯 말했다. 재판장에서 장하이가 꽤나 감정적이더군요. 이사장님께 정말 미안하다고, 후회한다고 전해달랍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이사장님 손을 놓지 않겠다고요. 나는 피식 웃었다. 변호사님, 세상에서 제일 값싼 게 뭔지 아세요? 뒤늦은 후회란 감성팔이에요. 자기 위안일 뿐 아무 의미 없죠? 나는 창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인생을 되돌린다 해도 전 그 사람 안 만나요? 저는 이미 과거에서 걸어 나왔는데 그는 여전히 그 시궁창 속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사이의 거리는 사과 몇 마디로 좁혀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린 이미 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그날 밤, 썬 오빠가 온중동 저택에서 나를 위한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다. 정재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배경 없는 여자로 보지 않았다. 나는 내 능력으로 인정받은 재단 이사장, 누엔이었다. 파티 중간 써니 샴페인 잔을 건네며 다가왔다. 누엣, 축하해.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걸? 나는 잔을 부딪혔다. 오빠 덕분이야.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흐뭇하게 웃더니 누군가를 손짓했다. 아,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30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화이트 슈트를 근사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봄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닌 기품이 넘치는 남자였다. 인사해. 여긴 임그룹의 임 회장. 우리 재단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한 분이야. 임 회장이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누엣 이사장님. 명성은 익히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스토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용기와 선한 영향력에 존경을 표합니다. 나도 마주 손을 잡았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저희 재단을 지원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의 눈동자 속에 밤하늘의 별이 쏟아지는 듯 했다. 나는 직감했다. 내 인생의 챕터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더 아름다운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10년 후. 재단 희망의 햇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원 단체로 성장했다. 나는 수천 명의 여성에게 새 삶을 선물했고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내 세상은 사랑 타령만 하던 시절보다 훨씬 넓고 깊어졌다. 그리고 나와 임 회장은 부부가 되었다. 그는 내 과거를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일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진정한 동반자였다. 그와 함께하는 삶은 내가 꿈꾸던 평온과 행복 그 자체였다. 우리의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스몰 웨딩이었지만 그 어느 결혼식보다 따뜻했다. 결혼식장에는 내 가짜 부모님이었던 노부부도 참석하셨다. 우리의 지원으로 건강을 되찾은 두 분은 아이처럼 엉엉 울며 내 손을 잡으셨다. 아가씨, 아니 우리 딸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니 이제 여한이 없어. 친정 오빠로서 내 손을 임 회장에게 넘겨주던 써니 반쯤 장난기 섞인 얼굴로 임 회장의 어깨를 툭 쳤다. 이봐, 내 보물 같은 동생 자네한테 맡기는 거야? 만약 내 동생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자네가 임그룹 회장이든 뭐든 내가 아주 박살을 내버릴 테니까 각오해.
임 회장은 내 손을 꽉 잡으며 진지하게 맹세했다. 걱정 마십시오. 제 평생을 다해 이 사람을 아끼고 지키겠습니다. 그의 약속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다. 나의 복수는 끝났다. 그리고 나의 행복은 영원히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인생은 때로 초콜릿 상자와 같아서 다음에 집을 초콜릿이 어떤 맛일지 아무도 모른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쓴맛을 보았지만 덕분에 지금 가장 달콤한 맛을 음미하고 있다. 어느 날 램 회장과 함께 시내를 걷고 있을 때였다. 사람들로 붐비는 어느 지하보도를 지나는데 낯익으면서도 낯선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산발한 백발을 한 노파였다. 그녀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깨진 그릇 하나를 앞에 둔 채 텅 빈 눈으로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리엔 여사였다. 몇 년 전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 곁에 아들 하이는 없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하이는 출소 후에도 도박과 술에 빠져 빚더미에 앉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야반도주했다고 했다. 결국 리엔 여사 혼자 남겨져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그녀도 나를 알아보았다. 내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임 회장, 내가 입고 있는 고급스러운 옷, 그리고 내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 그녀의 탁한 눈동자에 처음에는 경악이, 그 다음에는 끝없는 후회와 질투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푹 떨구었다. 그리고는 앙상한 두 팔에 얼굴을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나는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임 회장의 손을 꽉 잡고 뒤돌아섰다. 내가 냉정해서도 뒤끝이 길어서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이제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을 뿐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별표 가련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미운 구석이 있다. 별표는 옛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은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으나 제 발로 차버린 행복이 이제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걸 뼈저리게 목격하게 하는 것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임 회장이 내 손을 더 꼭 잡으며 물었다. 무슨 생각해? 그의 목소리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웠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니, 그냥 오늘 날씨가 참 좋아서. 그렇다. 날씨가 참 좋다.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하늘을 뒤덮은 먹구름과 같았다. 한때는 그 구름이 내 태양을 가렸지만 바람이 불면 구름은 흩어지고 비는 그치기 마련이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세수를 마친 하늘이 이토록 푸르고 아름답다는 것을. 인생에 넘지 못할 언덕은 없다. 마음이 태양을 향해 있고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어둠을 뚫고 자신만의 푸른 하늘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날의 뼈아픈 따귀는 육체적인 고통을 남겼지만 동시에 영혼의 해방이자 내 인생을 깨우는 알람이 되었다. 억눌린 며느리였던 누에든 그 고통을 걸음 삼아 강인하게 다시 피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복수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자아를 찾았으며 재단 희망의 햇살을 통해 수천 명의 여성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김과응보. 하이와 리엔 여사는 자신들의 오만과 악독함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남을 짓밟고 떵떵거렸던 그들은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했다. 한 명은 감옥과 도망자 신세로, 한 명은 거리의 거린으로 전락하여 자신들이 버린 행복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멀리서 지켜봐야만 했다. 누에의 이야기는 증명한다.
여자의 가치는 옆에 있는 남자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독립심과 자존감, 그리고 선한 마음씨에 있다는 것을. 과거의 폭풍은 물러갔고 이제는 평온하고 맑은 하늘만이 남았다. 그녀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남자, 임 회장의 곁에서 누에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것은 누구에게 의지한 것이 아닌 그녀 자신의 강인함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행복이었다.